자, 그건 그렇고 우리 정문호 소방청장께서는 지금 소방관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0년 됐습니다. 30년? 예. 일선에서부터 쭉 현장도 많이 경험하시고 하셨겠죠? 예. 쭉 현장과 저희들은 군인하고 같아서 일정 기간 정책부서에 근무를 하면은 또 승진하면 현장에 가서 현장 경험을 또 쌓고 또 다시 정책부서로 와서 일을 하고 그런 반복되는 그래야 정책부서에 그 계획된 그러한 사안들이 현장하고 괴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소방 공무원이 모두 몇 명쯤 됩니까? 지금은 한 5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5만 6천. 예. 경찰관은 몇 명쯤이죠? 12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관의 한 절반 정도네요. 소방관들 숫자가. 근데도 한 2만여 명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거죠? 지금 2만 명 부족분 중에 한 9천 명 정도는 충원이 됐고요. 2017년부터 충원이 됐고 이제 앞으로 2022년까지 11,000명 정도를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7만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방 관련해서는 화재 안전도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한다면서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 정도를 나타내는 게 화재 안전도라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10만 명당. 우리가 몇 명쯤입니까? 0.6명 정도 됩니다. 0.6.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일본은 1.2명 정도 되고요. 미국이 1.1명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 일본보다도 훨씬 안전하네요? 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화재 안전도가 우리가 2배 높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응 체계도 저희들은 광역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초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아울러서 정보통신이 첨단화되어 있어서 신고 접수와 전파 시스템이 신속한 것도 또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도 국민의 안전의식도 상당히 높아진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방관님들의 실력이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훈련과 또 교육 체제를 잘 갖추어져서 저희들 구조대원들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근데 국민들이 화재로 인해 희생되는 숫자는 적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 소방관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눴지만 순직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혹시 높지 않나 걱정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순직 사고가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한 7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관리를 상당히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서 현재는 한 5명 정도로 순직 사고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 소방관들이 출동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협조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네, 전에는 사이렌을 울리고 가도 길을 비켜주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소방차를 뒤따라온다든지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어요. 소방차 뒤따라가기는 또 뭐예요? 소방차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뒤에 뒤쫓아오면은 빨리 안 막히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 소방차 길 비켜주기 운동을 많이 홍보도 하고 국민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져서 최근에는 모세의 기적처럼 양쪽 가수로 비켜주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협조 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갈수록 교통 여건이나 출동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한 내 가족이 아프다 그런 심정으로 그럼요. 신속하게 길을 비켜주는 양보의 미덕이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왜 출동해야 되는데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출동 못할 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 그 함부로 치우면은 손해배상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막 치워도 되게끔 법 바꾸지 않았습니까? 치워도 되긴 하는데요. 네. 그 차량이 불법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해주게 돼 있고요. 예. 불법 행위일 때에는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줘도 될 그러니까. 수 있도록. 소방관들도 불법 주정차일 경우 단속 권한이 주어져서 일부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소방차는 가야 되는데. 예. 이제 우선은 뭐 견인할 수 있는 견인 차량들하고 이렇게 저희들 맺어 있는 게 있습니다. 견인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견인 차량 협회랑 같이 계약을 맺어서 예. 견인 차량을 치울 수 있으면 치우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고 뭐 부득이하게 있다고 하면 밀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밀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까처럼 손실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각 시도마다 조례를 정해놨습니다.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경우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해주고 그것도 안 해줄 정도의 아주 큰 불법 행위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상도 안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 같은데 네. 길가에 빨간색 실선을 이렇게 치는 네, 데가 예,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뭡니까? 이제 소화전이나 회전 반경이 적은 골목길의 모서리 부분 예. 이런 부분은 주정차를 못하도록 예. 위급 상황 시 소방차가 통행하는 지역 그렇죠. 또 소방차가 사용하는 시설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빨간색 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불법 주정차보다 더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2배. 과태료 두 배로 그런 식이죠. 예. 근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주된 역할이 불 끄고 구조하고도 있습니다만 네. 응급 사고가 났을 때 예. 응급 출동해서 예. 이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연간 한 200만 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전체 우리 공무원 중에 불 끄는 주특기하고 응급 구조 주특기 이게 나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관련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뽑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니면 간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고요. 그 사람들은 구급대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구조대원들은 특수군 특수 출신, 특수부대 출신 뭐 그런 사람들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뽑았던 대원들이 인명 구조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그럼 있고. 전체 인력 중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중에 진압대원들이 한 50% 정도 되고요. 구급대원, 구조대원들이 한 20%씩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 정도? 예. 그럼 거의 반반 이렇게 부포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연간 200만 건 응급 구급 구조를 위해서 출동하는데 네. 그렇게 장난삼아 전화하는 사람이라든지 예. 전혀 응급이 아닌데 전화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그런 게 몇 건이나 됩니까? 200만 건 중에. 비응급 환자들이 좀 상습적으로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지역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구급대원들한테 주어져서 응급 상황이 아닌데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거부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구급차를 호출해서 병원에 갔다. 급다른 비용을 본인이 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일부 국가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전혀 안 받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을 요구하게 되면은 아주 급박한 경우에만 이용을 하게 되고 급박하다는 판단이 자기의 판단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질적으로 중한 환자임에도 이용 안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인명의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안 받고 널리 이용하는 것이 허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국민 면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훨씬 좋죠. 예. 지하철 같은 경우도 불법 탑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임승차. 네, 무임승차. 그걸 단속하기에 단속원을 배치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죠.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조그만 사소한 몇 메트를 위해서 뭐 그런 예.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그게 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네. 현장에서 쭉 근무하시면서 가장 황당했던 그런 전화 같은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그 상황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장난 삼아서 뭐 불났다고 하고 여자분이 제 가슴에 불났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아이고. 또 어떤 분은 구급 환자를 가정해서 예. 신고를 하고 예. 올 때 화분에 흙을 좀 갖다 달라, 화분에 담을 흙을 갖다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게 뭐예요? 아니 응급 환자라고 하면서 환자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서 올 때 화분에 흙 좀 갖다 달라고 요청한 분도 저희들 들었어요. 그 갖다 줬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갖다 주진 않았고요. 말이 안 되네요, 그거는. 그건 저희들 구급대원은 그런 일은 안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전화를 합니다. 상급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대서 불친절했다. 뭐 오는데 늦게 왔다. 뭐 이런 걸 핑계를 대서 그 상급자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 뭐 간간히 여기저기 보도가 됩니다만 뭐 응급하다고 가보면 열쇠 문이 안 열리니 좀 열어달라고 뭐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문 잠김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들 소방 서비스가 아주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조금 유유 시간이나 인력을 문잠김을 따준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 소방 그 출동 건수가 워낙 많아서 저희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안 되죠. 문잠김도 안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다든지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잠김도 저희들 출동을 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는데 잠겼다 그러면 그건 응급 상황이라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자기 애완동물, 반려동물 뭐 찾아달라 뭐 이런 경우도 부지기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반려동물들이 자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식처럼 키우고 엄마 아빠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신고 건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119 누르기 전에 생각해야 할 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 119는 응급 상태에 빠진 그런 국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소한 건수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정작 진짜 응급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하시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내가 응급 환자인지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생각하시고 신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죠. 네. 또 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그렇게 우리 구급대원 소방공무원들을 때리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런데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주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주치자이고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좀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기은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사고로 다치긴 다쳐서 불렀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막 구타를 하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거기 그런 사람들 처벌하기 위한 법이 좀 나오지 않았나요? 예. 소방활동 방해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뭐 벌금형으로 처해지는 많은 경우가 많아서 예. 최근 양형위원회에 처벌을 좀 강화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경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소방관들이 직접 수사를 하고 네. 입건 처리를 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소방관들에 대해서 폭행하는 사례는 무겁게 처벌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그래야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소방 장비나 이런 것들은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비교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은 소방 장비도 많이 좋아졌고 네. 또 부족한 장비들도 많이 개선되었고 뭐 외국에 비해서 크게 부족함은 없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얼마 전 그 독도 그쪽에 소방 헬기 예. 추락한 거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헬기가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예. 이제 그 도입한 지 한 3년 조금 넘는 헬기였고요. 도입 당시 가격이 430억.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한 470억 되는 중형 헬기입니다. 대형 헬기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몇 대 안 되는 헬기인데요. 상당히 안전성도 강화된 뭐 그런 헬기인데 불의의 사고가 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헬기 같은 거는 좀 충분히 보급돼 있어요? 더 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 이제 소방 헬기는 한 30여 대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각 시도별로 따로따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헬기의 통합 관리가 국가적으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헬기는 기본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이 1년에 한 60일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 갖고 있으면은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전국이 같이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소방청이 개청됐고 또 국가직으로 전환한 그렇죠. 만큼 전국의 헬기를 통합 관리할 관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초고층 빌딩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는 어떻게 합니까? 초고층 빌딩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많이 위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많은 불이 분들이 났을 경우, 만에 하나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가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러한 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을 때부터 네. 그 자체 내에 이 자체적으로 소방 설비.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들을 갖추고 있고요. 피난도 피난층을 따로 한 층을 두어서 맞아요. 유사시에는 그 층으로 피난만 하면은 전혀 연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는 다른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해인가 왜 대형 특이 재난 대응 사례 국제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대형 특이 재난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뭐 대형 산불이라든지, 산불. 예, 뭐 박물관 화재라든지, 박물관, 예, 고층 건축물 아까 말씀하신 예, 건축 건축물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들 각 나라마다 네.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예. 그건 뭡니까? 세계 각국의 소방 제품과 장비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예. 자리입니다. 많은 첨단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조용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16회 행사를 마쳤는데요. 이게 매년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우리나라 대구에서 지금 현재 개최하고 매년? 있습니다. 예, 해마다. 대구의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이후에 만들어진 그거죠? 것입니다. 예. 그럼 해마다 대구에서만 계속 열리는 박람회다. 예. 국제적인 외국의 참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해마다 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로는 세계 5대,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는 3대 소방 박람회로 이렇게 공식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그런 박람회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는 각국의 소방 장비 비교도 하고 네. 서로 또 수출 수입도 하고 그러겠네요. 예, 그곳에서
외국의 바이어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해마다 수출 실적들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방 장비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입니까? 수입하는 나라입니까? 과거에는 수입하는 주요 국가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저개발 국가에서는 저희들 소방 장비, 노후 소방 장비로 폐차를 사용 안 하는 것들을 가져가서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왜 저 오래된 버스들 개발도상국가로 수출하듯이 우리 소방차가 또 그런 무상으로 양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 소방관 되겠다가 그 상위 순번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떨어졌나요, 다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때는 꿈이고요. 또 중간 청소년들 층에서는 소방관 된다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또 성인들일 때는 그래도 위험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으로서 한번 근무해보고 싶다는 성인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뭐 소방관들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서 또 어려운 힘든 직업이라는 걸 알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줘서 많은 존경도 받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그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은 소방관 멋지다, 나 하고 싶어 이러다가 중고등학생 그 이후 되면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쑥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필요한데 위험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처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처우가 좋아져야 중고등학생 때 소방관 되기 위해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이런 거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 가족이 되는 건 좀 반대하고요.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도와준다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요새는 뭐 신뢰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도도 높고.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영웅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 가족은 소방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위험한 일이기 이게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위험도를 낮춰야 하고 인원 더 충원하고 처우 늘려야죠. 개선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봐집니다. 특히 이번 국가직화를 통해서 국가직 전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처우 개선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그동안의 국가직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긴 합니다만 더 앞으로 나가야죠. 마지막으로 2020년 올해 새로운 각오 한 말씀 부탁합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소방 정책의 1순위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은 소방청이 자리를 잡고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성과도 내고 조직적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의 큰 틀에서 소방의 위상에 대한 조직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배가시켜서 우리나라의 소방 안전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가 선언이 아닌 실제가 되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웅이라고 저는 칭호를 드리고 싶고요. 언제든 만나면 따뜻하게 격려의 말씀, 박수도 한번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함부로 전화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